아니 꼬마야, 너 대체 누구니? 2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손님이 내린 택시 뒷좌석 구석에서 갓난아기만 한 아이가 덩그러니 발견됩니다. 도망친 손님이 남긴 건 5만 원짜리 2장과 못 키워서 죄송합니다라는 쪽지 한 장뿐. 택시기사 상철 씨는 차마 그 핏덩이를 경찰서에 넘길 수 없어 가슴으로 품어 검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친아버지를 고발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연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낡은 택시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폭우였죠. 습기로 눅눅해진 택시 안에는 곰팡내와 섞인 싸구려 방향제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상철 씨의 손등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는데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요. 손님 다 왔습니다. 여기가 목적지 맞으시죠? 상철 씨가 백미러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뒷좌석엔 고급 양복을 입은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창밖을 내다보는 눈빛이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조수석 위로 툭 하고 던지듯 올려두더군요. 거스름 돈을 받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남자는 쫓기는 사람처럼 차 문을 벌컥 열고는 빗속으로 허겁지겁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뛰어가던 뒷모습이 어쩐지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철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시동을 끄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적막했던 택시 뒷좌석에서 난데없이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철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 남자가 앉았던 자리 구석에 자그마한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실내등을 켰습니다. 세상에 고작 2~3살이나 되었을까요? 뽀얀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사내아이 하나가 남자가 벗어두고 간 겉옷에 쌓여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 옆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저히 못 키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2문장. 그 짧은 글귀가 상철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데 이 핏덩이를 택시에 버리고 가다니요. 상철 씨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흐르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죠. 상철 씨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작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의 온기가 투박한 작업복 점퍼 위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상철 씨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반지하 빌라였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상철 씨가 힘없이 말하자 안방 문이 열리며 10살 난 아들 진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진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닥만 보며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죠. 아빠, 차. 3824, 3824.
진수는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닫았건 대신 숫자에 대한 집착적인 기억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아이였지요. 평소라면 아빠의 바지 춤을 잡고 오늘 본 자동차 번호판 숫자를 줄줄 읊어댔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진수의 시선이 상철 씨 품에 알린 낯선 아이에게 꽂힌 겁니다. 진수가 몸을 흔들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잠이 든 아이의 볼을 검지로 콕 찔러보더군요. 평소 타인의 접촉을 극도로 싫어하던 진수였기에 상철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가, 따뜻해. 진수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픈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상철 씨의 팍팍한 삶에 처음으로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순간이었죠. 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제 핏줄도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부모 대신 자신이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고요. 그는 아이의 이름을 민우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함께 뚝 떨어진 선물 같은 아이였으니까요. 세월은 야속하게도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흐릿해질 만큼 강산이 2번이나 변했으니까요. 2024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철 씨의 집안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지 곳곳은 곰팡이 대신 상장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전교 1등, 표창장, 장학증서,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53기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검사 강민우. 아버지, 저 넥타이 좀 봐주세요. 오늘 첫 출근인데 삐뚤어진 것 같아서요. 방문을 열고 나온 건 훤칠한 키의 청년, 민우였습니다. 23살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상철 씨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의 손이 아들의 반듯한 넥타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어이구, 우리 검사님. 인물이 훤하다 훤해. 누가 키웠는지 아주 잘생겼네. 누구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버지 박상철 씨가 키웠죠. 민우가 상철 씨를 와락 껴안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상철 씨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접히며 웃음꽃이 피었죠. 식탁 구석에는 이제 30살이 훌쩍 넘은 형 진수가 앉아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딱딱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검사. 민우 출근. 8시 30분. 늦으면 안 돼. 버스 152번, 152번. 진수는 여전히 숫자에 집착하며 중얼거렸지만 동생 민우를 챙기는 마음만은 끔찍했습니다. 민우는 형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지요. 형, 나 다녀올게. 아버지 약 챙겨드리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약 식후 30분. 빨간 약, 파란 약. 다 알아.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보며 상철 씨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지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위암 사기.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아들의 앞길에 재를 뿌릴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 조금만 더. 민우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상철 씨는 속으로 쓴물을 삼키며 아들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잔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상철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이번 총선의 유력한 당선 후보
강동석 후보를 모셨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요. 화면 속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 20년 전 비 오던 밤 택시 뒷좌석에 핏덩이를 버리고 도망치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들고 있던 물컵을 쨍그랑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놈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빗소리와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청에 갓 부임한 민우 앞으로 의문의 투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이죠. 박상철은 유괴범이다. 20년 전 너를 납치해 친부모에게서 떼어놓은 파렴치한 범죄자다. 평화롭던 상철 씨의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석 후보 측에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선수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상철 씨가 운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 앞 골목길에 검은 세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죠. 그리고 그 사이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얼굴, 강동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20년 전보다 훨씬 기름지고 거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오랜만이군요, 기사 양반. 기억나십니까? 강동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상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를. 쉿, 목소리 낮추세요. 우리 아들, 아니 검사님이 들으면 곤란하잖아. 강동석은 상철 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유괴 사실을 인정하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그 잘난 아들놈 검사 옷 벗기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꼴을 보든지. 상철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하지만 강동석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조작된 목격자, 매수된 경찰, 그리고 언론 플레이까지. 힘없는 택시기사가 감당하기엔 상대는 너무나 거대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안을 서성이다가 쇳소리 섞인 기침을 토해냈고 손수건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위암 말기. 몸 안의 암세포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 민우가 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내가 다 안고 가야 한다. 그래야 민우가 살아. 상철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손수건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조간신문이 놓여 있었는데요. 일면 헤드라인이 붉은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충격 단독. 강동석 후보의 잃어버린 아들, 유괴범의 손에 자랐다? 기사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상철 씨가 20년 전 길 잃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대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납치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심지어 상철 씨를 정가가 있는 알코올 중독자로 묘사하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과거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실 아니죠? 민우가 신문을 구겨쥐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냉철하던 검사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국을 뜨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렸지요. 지금이야말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마지막 연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맞다. 상철 씨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다. 너같이 예쁜 애를 보니 우리 진수 동생 삼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내가 데려왔어.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런 짓을 해요. 민우가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형 진수가 방구석으로 도망치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진수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뒤섞여 민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철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가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미안하다. 강 후보님이 내 친아버지 맞다. 그 훌륭한 분이 널 찾으러 왔는데 내가 겁이 나서 숨겼어. 내 죄다. 민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을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자신을 훔친 도둑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상철 씨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그제야 상철 씨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흐흐흑. 영문도 모르는 진수가 다가와 상철 씨의 굽은 등을 어설프게 토닥였습니다. 아빠 울지 마. 아빠 아파? 보호해줄게. 하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동석 후보 측의 공작은 무자비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상철 씨의 빌라 앞은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괴범 집이래. 남의 귀한 자식을 훔쳐다가 앵벌이를 시켰다면서? 얼굴 좀 봅시다. 당신이 인간이야? 창문 밖으로 날계란이 날아들고 돌멩이가 유리를 깼습니다.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이 방 안으로 튀어들어왔죠. 좁은 집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진수는 장롱 속에 숨어 벌벌 떨었고 상철 씨는 깨진 창문을 이불로 막으며 하염없이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요. 그 시각 민우는 검사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동석 후보 측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상철 씨가 당시 빚에 시달렸다는 거짓 채무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를 납치한 걸까?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다 거짓이었나? 민우의 머릿속에서 20년간의 추억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아버지, 대학 합격 소식에 덩실덩실 춤을 추던 아버지, 자신의 첫 월급으로 사들인 내복을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던 아버지. 그 모든 모습이 유괴범의 연기였다는 걸까요? 민우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강동석 후보가 지지율 결집을 위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것이죠.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상철 씨가 사는 동네 놀이터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강동석은 눈가를 훔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년 전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유괴범의 세뇌 속에 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동석은 무릎까지 꿇으며 호소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상철 씨네 집을 손가락질했죠. 바로 그때 인파를 해치고 상철 씨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 아니, 민우는 죄가 없습니다.
다 제가 한 짓입니다. 상철 씨가 강동석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죠. 의원님, 제발 민우 앞길만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뻔뻔한 놈. 저런 놈은 사형시켜야 해. 누군가 던진 물병이 상철 씨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상철 씨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아들. 민우를 위해 기꺼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악당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군중 뒤편 검은 승용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우였습니다. 차창 썬팅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비굴한 모습, 그리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 민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범인이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배신감과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혼란의 결정체였죠. 강동석은 상철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애로운 척 연기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교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상철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수갑을 찬 상철 씨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순간 2층 방 창문에서 진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어디가? 밥 줘. 진수 배고파. 아빠.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철 씨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20년 전 그날 밤처럼 상철 씨의 마음에도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지켜야 할 것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죠. 그렇게 가장 잔인한 봄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악당은 웃고 의인은 피를 토하며 진실은 깊은 어둠 속에 묻힌 채 말이죠. 강남 한복판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2층 저택. 그곳은 민우가 평생 살아온 반지하 빌라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시릴 만큼 화려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는데요. 민우에게는 그 향기가 마치 시신을 염습할 때 쓰는 향처럼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라, 내 아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강동석 의원이 두 팔을 벌려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최고급 실크 잠옷을 걸친 그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서민적인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그의 뒤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새 부인과 배다른 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우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새로 들어온 맹수를 구경하듯이 말이에요. 불편한 건 없니? 내 방은 2층 서재 옆에 마련해뒀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의원님이라니. 섭섭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렴. 강동석이 민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민우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걸 참으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뱉는 순간 민우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원수를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현실. 이것이 복수의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랍스터니 스테이크니 하는 비싼 요리들이 즐비했지만 민우의 목구멍으로는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거든요. 달그락 슥싹
강동석이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그가 넌지시 말을 던졌죠. 그 유괴범. 아니, 박상철 씨 말이다. 형량 줄이려고 변호사 선임했다더구나. 뻔뻔하기도 하지. 내가 검사니까 잘 알겠지. 그런 파렴치한 인간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거. 내 말이 틀리니? 강동석이 와인잔을 흔들며 민우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민우가 정말로 과거를 끊어내고 자신의 편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테스트였죠. 민우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서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야죠. 그제야 강동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호탕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울렸지만 민우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웃어두세요. 그 웃음 조만간 통곡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민우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스탠드 불만 켰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죠. 상철 씨가 체포되기 직전 민우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겉표지는 달아서 너덜너덜했고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5일 콩나물 500원, 진수 과자 1000원, 민우 분유값. 12월 24일 민우 크리스마스 선물, 진수 병원비. 2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수첩은 강동석이 주장하는 유괴범의 착취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민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수첩 맨 뒷장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메모리 칩 하나와 쪽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혹시 아빠가 잘못되면 이걸 봐라. 2004년 그날 밤 아빠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다. 너무 오래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여기 있다.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구형 메모리라 전용 리더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안에는 감시의 눈길이 너무 많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해. 형을 만나야 한다. 다음 날 민우는 검찰청에 급한 일이 있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검찰청이 아니라 쇠사슬로 굳게 잠긴 옛집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현관 앞에는 누군가 던진 쓰레기들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죠. 민우는 주위를 살핀 뒤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찢어진 가족 사진. 그 처참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824, 3824. 나가. 장롱 구석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형 진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볼이 홀쭉해진 채 꼬질꼬질한 곰팡이 핀 빵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죠. 이웃들이 진수를 보호시설로 보내려 했지만 진수가 길을 쓰고 집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요. 형? 민우가 진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진수는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발버둥을 치다가 민우의 냄새를 맡고는 잠잠해졌습니다. 민우? 동생? 냄새. 민우 냄새. 미안해, 형. 나만 따뜻한 데서 자서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민우는 진수의 마른 등을 쓸어내리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훔치고
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잘 들어. 나 아빠 구해야 돼. 그러려면 형 도움이 필요해. 아빠 구해. 슈퍼맨처럼? 슈퍼맨처럼. 형, 기억나? 20년 전 비 오던 날. 나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진수의 눈동자가 도르르 굴러갔습니다. 비와. 쾅쾅.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 맞아. 그 아저씨가 타고 간 차. 형 숫자 좋아하잖아. 그 차 번호 기억나?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졌다 해도 20년 전 스쳐 지나간 차 번호를 기억할 리 만무했으니까요. 진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검은 차, 벤츠, 아니야. 에쿠스, 몰라. 진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무리인가 싶었죠. 그때 진수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민우의 어릴 적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들더니 바퀴를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바퀴 4개, 라이트 2개, 번호판, 하얀색, 서울 52가 3, 8, 2, 4. 민우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824. 진수가 습관처럼 외우던 그 숫자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날의 결정적 단서였던 겁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서울 52가 3824. 이 번호판만 조회하면 당시 차주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강동석은 분명 대포차를 썼거나 기록을 지웠겠지만 20년 전의 아날로그 기록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형, 진짜 천재네. 형이 아빠 살렸어. 민우가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진수는 헤헤 웃으며 배를 문질렀습니다. 배고파.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 서비스. 긴박한 상황에서도 형의 순수함 때문에 민우는 픽 하고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는 급히 근처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한가득 사다 형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사정사정하며 돈봉투를 쥐어주고 형을 부탁했지요. 꼭 다시 올게. 조금만 기다려. 다시 적진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의 발걸음은 한결 무거우면서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칩과 차량 번호. 남은 건 이것들을 해독하고 연결해 강동석의 목을 조일 올가미를 만드는 일뿐이었죠. 민우가 강동석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낯선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강동석의 선거 캠프 본부장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 김 실장이었습니다. 아, 우리 검사님 오셨습니까? 김 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죠.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낯익은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상철 씨의 낡은 택시 운행 기록계 타코미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우가 태어난 척 물었지만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의 택시가 폐차 처리되면서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강동석 측으로 넘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강동석이 다리를 꼬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아니, 정리가 좀 필요해서 말이다. 혹시나 그 유괴범이 20년 전에 어디를 갔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을까봐 가져왔는데 너무 낡아서 판독이 안 된다더구나. 그냥 태워버리는 게 낫겠지? 강동석이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치칙, 푸른 불꽃이 타오르며 타코미터 위를 맴돌았습니다.
적에 타버리면 알리바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불을 끄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민우의 두뇌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차분하게 강동석을 불렀습니다. 태우지 마시죠.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그게 무슨 소리냐? 강동석이 라이터 불을 끄고 흥미롭다는 듯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검사 특유의 논리적인 말투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판독 불가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제가 아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면 이 기록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유괴범이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도주했던 경로로 복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 이것은 강동석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동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아주 영악해. 마음에 들어. 강동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타코미터를 민우 쪽으로 툭 밀어주었습니다. 좋아. 내가 처리해. 대신 실수하면 안 된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우는 타코미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마치 감옥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적을 속여 넘기고 적의 손으로 증거를 넘겨받은 셈입니다. 이것으로 타코미터와 블랙박스,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민우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강동석이 웃고 있는 얼굴 뒤로 김 실장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김 실장은 민우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행 붙여. 24시간 감시해. 딴짓하면 바로 보고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줄 알았던 민우, 사실은 거미줄에 걸려든 것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것이죠. 민우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강동석의 집은 그야말로 최첨단 감옥이었거든요. 지방 곳곳에 설치된 CCTV, 현관을 지키는 사설 경호원들, 그리고 수시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아들, 뭐하니? 라며 감시하는 새어머니까지. 민우가 가진 증거들을 확인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필요해. 민우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강동석이 가장 좋아할 만한 미끼를 던졌죠. 아버지, 타코미터 조작건 말인데요.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권위자인 최 교수님 연구실에 의뢰해뒀습니다. 보안이 생명이라 제가 직접 가서 참관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역시 일 처리가 확실하구나. 김 실장 편에 차 보내마. 역시나 김 실장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백미러로 힐끔거리는 그의 눈빛은 민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대학 연구실에 도착한 민우는 김 실장에게 교수님과 중요한 보안 사항을 논의해야 하니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찜찜한 표정으로 물러났지만 연구실 문 유리창 너머로 계속해서 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안 민우의 대학 선배이자 포렌식 전문가인 최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강민우.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타코미터에 블랙박스 칩까지. 이거 불법 취득물 아니냐? 선배, 설명할 시간 없어. 김 실장 눈 피해. 저 사람이 보면 우린 그냥 잡담하는 척해야 돼. 웃어, 자연스럽게.
민우는 입으로는 웃으며 선배의 등을 툭 쳤지만 손으로는 다급하게 메모리 칩과 타코미터를 건넸습니다. 최 선배는 혀를 차면서도 능숙하게 장비에 칩을 연결했습니다. 오래된 칩을 읽어드리는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복구 중 이라는 막대 그래프가 느릿느릿 차오르기 시작했죠. 민우의 심장 박동도 그 속도에 맞춰 빨라졌습니다. 창밖에 김 실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됐다. 파일 하나 복구 성공. 오디오 파일인데? 최 선배가 헤드셋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20년 전 그날의 빗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천둥 소리, 와이퍼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여기 세워요. 여기가 딱 좋겠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리고 어제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라 부르며 웃던 강동석의 목소리. 젊은 시절의 목소리였지만 그 특유의 오만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손님, 여기는 인가가 없는데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 말 맞네 진짜. 돈 줬으면 갈 것이지. 그냥 가세요 좀. 쾅, 차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으앙, 아빠, 엄마.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이어진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강동석이 차 문을 닫기 직전 혼잣말처럼 내뱉은 한마디가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귀찮게 시리. 선거 때 방해만 될 텐데 잘 처리했네. 잘 가라, 꼬마야.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잃어버린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핏줄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입에서 이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피가 배어 나왔죠. 야, 민우야. 너 왜 그래? 내용이 뭔데? 선배, 이거 원본 파일 따로 저장해줘. 그리고 민우는 타코미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조작해줘. 강동석이 원하는 대로 2004년 5월 5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것처럼. 뭐? 야, 너 미쳤어? 증거 조작은 범죄야. 알아. 그러니까 해줘. 저놈들 안심시켜야 내가 살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살아. 민우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 아니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민우는 김 실장을 따돌리고 다시 한번 은밀한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형 진수가 기억해낸 차량 번호 서울 52가 3824.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민우는 경찰청 교통과 전산망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동기에게 부탁해 20년 전 말소된 차량 기록을 뒤졌습니다. 조회 결과 차종 에쿠스 검정색, 소유주 주미래건설법인 차량 실사용자 강동석 이사. 빙고.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미래건설은 강동석의 처가이자 그의 정치 자금줄이 되어준 기업이었습니다. 강동석은 처가의 눈치를 보느라 혼외자였던 민우를 처리해야 했던 겁니다. 비열한 권력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칼을 휘두를 순 없었습니다. 상대는 거대 여당의 유력 정치인. 섣불리 덤벼들었다간 계란으로 바위치기 꼴이 될 게 뻔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한 방,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할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 형 진수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 하지만 자폐 성향이 있는 진수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자란 애의 헛소리라며 무시할 게 분명했습니다. 형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민우는 늦은 밤 다시 옛집을 찾았습니다. 빌라 주변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대문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유괴범 죽어라 따위의 낙서가 휘갈겨져 있었죠. 민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참으며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나야. 민우. 창문이 빼꼼 열리더니 진수의 겁먹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우, 검사님? 쉿. 나쁜 사람들 있어.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형,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 약속? 새끼손가락? 진수가 더러워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머릿속에 있는 거, 숫자들, 그림들. 그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 아빠 구하려면 형이 이야기해야 해. 사람들 많아. 무서워. 카메라 번쩍번쩍. 싫어. 진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불 속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진수를 붙잡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형, 아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좁고 차가운 감옥에 있어. 아빠 위에는 암이라는 나쁜 벌레가 살고 있고, 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빠 죽어. 죽어라는 말에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수에게 죽음은 엄마가 떠나던 날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안 돼. 아빠 죽으면 안 돼. 밥 누가 줘? 등 누가 긁어줘? 그러니까 형이 용기를 내야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형 옆에 딱 붙어 있을게. 진수는 한참 동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아빠 구하는 거. 슈퍼맨.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야? 김 실장이 심어둔 감시원들이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불을 끄고 진수에게 이불을 덮어 씌웠습니다. 형, 자는 척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민우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동석은 민우가 자신의 편이라 믿고 안심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방심이 바로 놈의 급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동석의 저택 식사 자리에서 민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최 선배가 만들어준 가짜 타코미터 분석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기록상 유괴범은 그날 밤 아이를 태우고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알리바이는 조작되었고 원본 데이터는 파기했습니다. 강동석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내 아들이야. 아주 훌륭해. 이걸로 박상철 그놈은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네.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되니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쐐기를 받겠습니다. 저는 유괴된 피해자로서 박상철의 엄벌을 원한다고 말이죠. 민우의 말에 강동석과 새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민우가 말한 엄벌의 대상이 박상철이 아니라 바로 이 식탁에 앉아 있는 강동석 자신이라는 것을요. 좋아. 재판이 끝나면 정식으로 입적 절차 밟자. 이제 너도 꽃길만 걸어야지. 강동석이 민우의 접시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민우는 그 고기를 씹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기대하세요. 아주 화려한 꽃길을 깔아드릴 테니 지옥으로 가는 꽃길을. 재판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양복 안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친부 강동석의 육성이 담긴 그 파일, 그리고 형 진수가 기억해낸 차량 번호. 이 두 자루의 칼이면 법정에서 강동석의 가면을 벗기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주문을 걸 듯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다 왔어. 이제 끝낼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야, 나다. 잠시 서재로 좀 오렴. 강동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톤이었지만 어쩐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문을 열었지요. 서재 안은 짙은 시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강동석은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돌아앉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 어둠 속에는 김 실장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는데 그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앉아라. 강동석이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했습니다. 식탁에서 보여주던 그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일이 첫 공판이지? 준비는 잘 돼가고? 네, 아버지. 증인 신문 리허설도 마쳤습니다. 박상철 씨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겁니다. 민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동석은 대답 대신 책상 서랍을 열더니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사진 몇 장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칠 전 밤 민우가 폐가나 다름없는 옛집 창문을 넘어 들어가 형 진수를 만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진수의 손을 잡고 새끼손가락을 거는 모습까지 마치 바로 옆에서 찍은 듯 선명했죠. 이게 무슨?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검사님. 강동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타코미터 분석 보고서 아주 잘 만들었더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의심이 좀 많아서 다른 기관에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봤지. 강동석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민우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종이가 날카롭게 민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분석 결과 원본 데이터 훼손 흔적 발견. 조작 가능성 높음. 민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강동석은 처음부터 민우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굴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제 발로 덫을 밟은 꼴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형이 걱정돼서. 아버지? 짝? 강동석의 손이 민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민우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아버지를 들먹여? 천한 택시기사 밑에서 자라더니 아주 거짓말이 몸에 배었어. 강동석이 민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널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당신이 날 버렸잖아. 20년 전 그 비오는 밤에 내 이름을 부르며 우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잖아. 민우도 참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터진 입술 사이로 붉은 피를 흘리며 민우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독설을 퍼부었죠.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괴물이지. 내 손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야. 당신이 한 짓 세상이 다 알게 만들 거라고. 그 순간 강동석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는 멱살을 잡은 손을 탁 놓고는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 보여드려. 김 실장이 묵묵히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민우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민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있는 남자. 공포에 질려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 사람. 바로 형 진수였습니다. 형? 민우가 태블릿을 잡으려 했지만 김 실장이 잽싸게 뒤로 뺐습니다. 진정해라 아들아. 내 형 숫자 계산은 잘해도 상황 파악은 좀 느린 것 같더구나. 오는 길에 아빠 보러 가자니까 아주 순순히 따라타던데. 강동석이 민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따로 없었죠. 선택해라. 내가 가진 그 녹음 파일, 그리고 내 형의 목숨.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어. 비겁한 자식.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것. 그게 권력이다. 강동석은 책상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박상철이 유괴범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 그리고 판사 앞에서 눈물 좀 짜내면서 나한테 안기는 쇼를 하는 것. 만약 딴짓을 하거나 헛소리를 한다. 강동석이 화면 속 진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땐 내 형,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다. 박상철은 감옥에서 화병으로 죽은 걸로 처리될 거고. 내 힘 알지? 교도소장도 내 라인인 거.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했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증거도 있고 진실도 알았지만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김 실장, 우리 아들 방으로 모셔라. 내일 재판 전까지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하고. 휴대폰은 압수하고.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민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민우는 질질 끌려가며 강동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사리가 눈동자에서 이글거렸지만 강동석은 그저 가소롭다는 듯 와인잔을 들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다시 갇힌 방. 이제는 방문 밖에서 철컥하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져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이건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쓰는 순간 형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집니다. 민우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벽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습니다. 하얀 벽지에 붉은 핏자국이 번져나갔습니다. 정해, 법, 그런 건 힘 있는 자들이 만든 노름판일 뿐이었습니다.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죠. 창밖에는 야속하게도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빗물은 창문을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렸고 민우는 캄캄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버지, 형,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재판 당일 아침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엔 여전히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죠.
민우는 강동석이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수의를 입은 시체처럼 창백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매듭을 다시 지어야만 했거든요. 가자. 늦으면 판사님 심기 불편하시다. 김 실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우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는데요. 화면에는 여전히 형 진수가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내가 네라고 대답하면 형은 살고 아니오라고 하면 김 실장이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법원으로 향하는 검은 세단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빠, 웃으며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이 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법원 지하, 피고인 대기실. 재판 시작 30분 전 민우는 담당 검사라는 특혜를 이용해 잠시 상철 씨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상철 씨는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고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한 탓인지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쇠창살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상철 씨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민우를 보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아들이 왔다고 반가워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왔냐? 우리 검사님 양복 입으니까 더 멋있네.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소리냐? 다 내 죄다. 내가 욕심부려서 너를 훔쳐온 게 맞잖아. 상철 씨가 쇠창살 사이로 거친 손을 뻗어 민우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민우야, 잘 들어라. 오늘 재판장 들어가면 그냥 눈 딱 감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 저 사람이 유괴범 맞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그렇게 말해. 알았지?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래야 내가 산다.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힘없는 택시 기사 하나 묻는 건 일도 아니야. 나는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니. 상철 씨는 쿨럭거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슬쩍 감추며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 우리 진수만 부탁한다. 형은 너밖에 없잖아. 나 감옥 가고 나면 내가 형 좀 챙겨줘. 그거면 된다. 나는 그걸로 좋게. 민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악당이 되겠다는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자식들 걱정뿐인 이 남자를 두고 강동석이라는 악마는 유괴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난도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는 상철 씨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상철 씨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쇠창살 틈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20년 전 비오는 택시 안에서 울던 꼬마를 안아주던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 그대로였죠. 재판 개정합니다. 법정 경위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유튜버들, 그리고 강동석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법정 안을 하얗게 밝혔다 어둡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상철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방청석 맨 앞줄 상석에 앉은 강동석은 근엄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죠. 그 역겨운 연기에 속은 방청객들은 훌쩍거리며 그를 동정했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판사의 호명에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민우의 등에 꽂혔습니다. 뚜벅, 뚜벅.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하는 동안에도 민우의 시선은 자꾸만 방청석 구석에 서 있는 김 실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은 품속에 휴대폰을 살짝 들어보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지? 진수 목숨은 내 입에 달렸다는 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강동석 측과 사전에 입을 맞춘 시나리오대로의 신문이었죠. 증인 강민우 씨, 피고인 박상철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20년 전 5월 5일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까? 네. 비가 많이 오던 밤. 택시 안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3살이었던 증인을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대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0년간 감금하고 키웠습니다. 맞습니까?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귀가 민우의 입을 향해 열려 있었죠.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면 아버지는 유괴범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면 형 진수가 죽습니다. 형? 아버지. 민우는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의 상철 씨를 보았습니다. 상철 씨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말해. 나를 밟고 가.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아파서 민우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검사가 재촉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뗐습니다. 네. 방청석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나쁜 놈. 애 인생을 망쳐놨어. 민우의 대답 하나에 상철 씨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확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강동석은 고개를 숙인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검사는 기세를 몰아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친부인 강동석 의원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피고인 박상철에 대한 엄벌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피날레였습니다. 이 대답만 하면 강동석은 잃어버린 아들을 구한 영웅이 되고 상철 씨는 악마가 되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었죠. 민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그때였습니다. 법정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우의 대학 선배 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있는 형?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겁에 질린 표정, 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형 진수였습니다. 으앙, 민우야, 무서워. 여기 사람 많아. 진수가 민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오려 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죠.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여유만만하던 강동석의 표정도 일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최 선배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목격자를 데려왔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음, 카메라 셔터 소리, 판사의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죠. 민우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끝,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 누군가 그의 손을 낚아챈 것입니다. 민우의 시선이 김 실장을 향했습니다. 김 실장은 당황하여 휴대폰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형이 살았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민우의 혈관 속에 잠자고 있던 뜨거운 피가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 슬픔, 억울함이 폭발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강동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사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발톱을 세운 성난 호랑이의 눈빛이었죠. 민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정 안의 소음이 민우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잦아들었습니다. 검사님, 질문 다시 하시죠. 민우의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엄벌을 원하냐고 물으셨습니까? 민우의 시선이 강동석에게 고정된 채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엄벌을 원합니다. 단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이 아니라 민우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어 올려져 방청석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강동석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사람, 강동석 의원에 대한 엄벌을 원합니다. 저 사람, 강동석 의원을 고발합니다. 민우의 손끝이 강동석을 가리키는 순간 법정 안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요동쳤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뭐야? 친아버지를 고발해? 라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당황한 판사가 의사봉을 쾅쾅쾅 두드려대며 정숙을 외쳤죠.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는 의사봉 소리보다 더 크고 단단하게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상철 씨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20년 전 그날 밤 핏덩이였던 저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건 바로 저기 앉아있는 강동석 씨입니다. 강동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삿대질을 해댔죠. 이 미친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재판장님, 저 아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유괴범한테 세뇌를 당해서. 세뇌라고요? 민우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목소리도 세뇌된 환청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민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증폭된 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에이, 귀찮게 시리. 선거 때 방해만 될 텐데 잘 처리했네. 잘 가라, 꼬마야. 젊은 날의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 육성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동석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니 뭐니 해서 다 만들 수 있어. 강동석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녹음 파일은 20년 전 택시 운행 기록계와 블랙박스 메모리에서 복구한 원본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위변조 흔적이 없다는 소견서도 여기 있습니다. 민우가 서류 뭉치를 판사석을 향해 흔들어 보였습니다. 강동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좋아, 100번 양보해서 그게 내 목소리라고 치자. 하지만 그게 내가 널 버렸다는 증거가 되나? 그냥 혼잣말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 결정적인 물증 있어? 내가 널 버리고 간 그 차 봤다는 사람 있냐고.
법적인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뱀 같은 현올림이었습니다. 방청석의 여론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래, 목소리만으로는 살인미수나 유기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오갔죠. 민우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증 원하십니까? 그럼 그날 밤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민우는 증인석으로 내려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우리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민우, 나쁜 사람. 저기 있어. 진수가 손가락으로 강동석을 가리켰습니다. 강동석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지적 장애인의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 형은 서번트 증후군이 있습니다. 한번 본 숫자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민우는 진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 20년 전 5월 5일, 비 오던 날 밤, 아기 민우가 타고 있던 택시 앞에 서 있던 차, 그 차 번호판 기억나? 법정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진수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머릿속에 방대한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꺼내듯 진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비와, 쾅쾅, 검은 차, 하얀 번호판, 그리고 마침내 진수의 입에서 숫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울 52가 3824, 서울 52가 3824. 민우가 그 번호를 복창하며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동시에 경찰청 전산망 조회 결과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차량 번호 서울 52가 3824 차종 에쿠스 소유주 주미래 건설 강동석.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 앞에 강동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멍청한 놈이 어떻게. 강동석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 있던 상철 씨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진수야. 우리 진수가 해냈구나. 상철 씨는 쇠창살 너머로 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라고 모자라다고 손가락질 받던 아들이 오늘 아버지를 살리고 동생을 구한 것입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민우는 마이크를 잡고 쓰러져 있는 강동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동석 씨, 당신은 나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밥을 먹이면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피고인석의 낡은 수의를 입은 상철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분을 보십시오. 가난해서 새 옷 한 벌 못 사주셨지만 당신이 버린 핏덩이를 가슴으로 품어주신 분입니다. 매일 밤 열이 나는 저를 업고 응급실을 뛰어가신 분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낳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내 생물학적 부친일지는 몰라도 내 아버지는 단 한 사람, 박상철 씨뿐입니다. 쾅! 하고 판사의 의사봉이 내려쳐졌습니다. 피고인 박상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증인 강동석은 아동유기 및 납치교사, 살인 미수 혐의로 즉각 구속수사를 명합니다. 법정안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함성과 함께 경찰들이 강동석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동석이야.
국회의원 될 사람이라고. 강동석은 추하게 발버둥 쳤지만 이미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아야 했죠. 20년 전 그가 민우를 버렸던 그 비정한 손목에 정의의 족쇄가 채워진 것입니다. 상철 씨가 풀려났습니다. 법정 경위가 수갑을 풀어주자마자 상철 씨는 비틀거리며 아들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빠. 민우와 진수가 상철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 남자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상철 씨의 거친 손이 두 아들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못난 애비 살려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릴 살리신 거예요. 평생을. 눈물바다가 된 법정을 뒤로하고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정원 벤치. 상철 씨는 휠체어에 앉아 단풍이 든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지 일주일째. 그의 얼굴은 앙상하게 말랐지만 표정만큼은 소풍 나온 아이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진수 형이 직접 깎은 사과예요. 민우가 삐뚤빼뚤하게 깎인 껍질이 반이나 붙어있는 사과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상철 씨는 허허 웃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달다. 우리 진수가 깎아서 꿀맛이네. 아빠 사과. 3개.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민우 거, 하나는 진수 거. 진수가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헤헤 웃었습니다. 상철 씨는 진수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진수야. 아빠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 인생에 너희들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비 오는 날 택시 운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귀한 보물들을 만났는데. 상철 씨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민우는 직감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는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우리 아버지 해주세요. 네, 약속해요. 그래, 약속하마. 그땐 돈 많은 아빠가 돼서 우리 아들들 소고기 실컷 사줄게. 상철 씨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구어졌습니다.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마지막 잎새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상철 씨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빠, 자. 진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상철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아버지가 편안히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가장 행복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상철 씨의 택시를 탔던 손님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 그리고 뉴스를 보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그들은 진정한 아버지가 가셨다며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1년 뒤 상철 씨의 묘소 앞입니다. 반듯한 검사복을 입은 민우와 깔끔한 양복을 입은 진수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진수의 가슴에는 미래자동차 연구원이라는 사원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을 높이 산 회사에 특별 채용된 것입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형은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아빠, 월급, 빨간 내복 샀어.
여기. 진수가 빨간 내복 상자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민우는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운전사, 우리 아버지 박상철 여기 잠들다. 걱정 마세요. 형은 제가 평생 지킬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힘없는 사람들 태워주는 법의 운전사가 될게요.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철 씨가 택시를 몰고 저 하늘 어딘가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합니다. 아버지.